복도를 보십시오, 이방인이여. 꽃병과 타피스트리, 조각상과 부서진 모자이크가 똑똑히 보이십니까?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해도 최대한 진실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전해지는 과정에서 혼동되기도 하죠. 시인이 미화시키거나 처음부터 거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말씀드린다 해도 너무 놀라워서 들어도 믿지 못하실 겁니다. 이 얘기에선 많은 도시가 멸망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거대했던 바빌론만큼 웅장한 도시는 많지 않겠지요. 바빌론은 지붕 위에 정원을 가꿨습니다. 반짝이는 유프라테스 강이 가로지르며 번영을 이끌고, 푸른 벽은 청금석 같았으며 성문에는 신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왕위에 오른 다리우스는 경치 구경을 하러 온 게 아니었죠. 바빌론인들은 그의 통치를 거부했고, 다리우스는 페르시아의 왕답게 분노로 맞섰습니다. 페르시아는 광대한 제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성무기를 끌어모았고, 거대한 공성탑과 강철머리의 공성추, 그리고 아마포에 감싼 불화살이 가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죽음을 선사한 것입니다. 다리우스를 두고 폭력적인 정복자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는 반대자들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훌륭한 행정가였죠. 그는 사륙이 끝나자 제국을 사트라피라고 부르는 행정지역으로 나누고 믿는 이에게 맡겼습니다. 서쪽 끝의 사트라피는 리디아라고 불렸고, 왕의 이복 동생 아르타페르네스가 맡았습니다. 리디아는 멀지만 부유한 땅이었죠. 명마와 금이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포도주는 지중해의 어떤 지역에도 뒤지지 않았죠. 리디아의 서쪽 해안엔 이오니아가 있었는데 그리스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전에 이오니아 해안을 따라 식민지를 건설했었죠. 이 그리스인들은 주인인 페르시아에게 얌전했습니다. 페르시아도 조공만 잘 바친다면 이 외국 식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한편 아리스타고라스는 그리스 도시 밀레토스의 통치자로 능력보다는 야망이 더 앞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상상 속의 영광을 얻기 위해 사트라프인 아르타페르네스의 궁정으로 가 한 가지 계략을 제안했습니다. 페르시아가 함대를 준다면 대왕을 위해서 낙소스 섬을 정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이복 형제인 왕을 기쁘게 할 보석 같은 땅이었으니까요. 아르타페르네스는 원정대에 필요한 모든 걸 마련했습니다. 조선공과 조타수, 그리고 짐꾼과 보급관들, 3단 노선을 만들 삼나무와 창을 만들 유럽 산수유, 식량이 될 염소와 제물로 바칠 흰 양까지. 영광스러운 정복이 뒤따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왕의 함대를 낭비했고 아리스타고라스는 목숨만이 아니라 사지가 찍힐 판이었죠. 하지만 두려움은 예상치 못한 일을 불러오는 법. 아리스타고라스는 도망 대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부유한 페르시아 왕국이 표시된 청동 지도를 들고 항해하여 고국인 그리스에서 부자가 되려는 이들을 유혹했습니다. 신중한 스파르타인들은 차별을 거부했지만 위대한 모험과 무모한 결정을 좋아하는 아테네인들은 쉽게 설득당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보물 사냥꾼과 돌아와
이오니아 전역으로 진군했고 도시들을 결집시킨 후 페르시아에 충성하는 통치자들을 축출했습니다. 오늘날 그를 두고 그리스에 헌신한 자유의 투사라 하는가 하면 오직 자신을 위해 권력을 탐했다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절박함에 당황한 것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그들이 뭐라 하건 평화롭던 아르타페르네스의 사트라피는 이제 잃을 게 없는 남자가 이끄는 거센 반란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리스타고라스의 군대엔 탐욕스런 한탕주의자들과 자유투사와 절박한 반란군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대담하게 움직였죠. 향락에 젖은 사르디스, 리디아의 수도로 간 그들은 사치에 빠진 아르타페르네스를 쳤습니다. 마치 양떼를 가지고 노는 늑대들처럼 그리스인들은 거리를 메웠고 주둔군을 압도했습니다. 아르타페르네스는 두려워했습니다. 아리스타고라스는 이전에 페르시아의 함대를 대동하고도 낙소스 섬 하나 얻지 못했는데 사르디스는 어떻게 쉽게 점령한 걸까?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 지나자 그리스인들은 아르타페르네스가 항전하고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제외한 사르디스 전체를 손에 넣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불은 신성합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 최고 신인 아우라마즈다의 빛과 진리를 보죠. 상상해 보십시오. 사르디스의 신성한 신전이 불타는 걸 봤을 때의 공포, 화마와 싸우며 느꼈을 두려움, 그리고 아리스타고라스가 그리스 약탈자들과 도시를 떠났을 때의 분노를 말입니다. 그것이 방화였든 사고였든 사르디스의 화재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에게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침략, 학살, 도살, 포위 공격, 이 모든 얘기는 언젠가 해드리지요. 때가 되면요. 아르타페르네스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오로지 배신자 아리스타고라스를 심판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제투성이 아르타페르네스는 가장 빠른 기병들을 불러 모았고 맹렬한 기세로 반란군을 쫓아 나섰습니다. 권투 선수는 갑작스런 기습을 받으면 휘청거리다가도 이내 다시 분노에 휩싸여 돌진하는 법이죠. 에페소스 반란에 가한 아르타페르네스의 첫 반격도 그랬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반란이 위기에 닥치면 와해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죠. 아르타페르네스는 그대로 페르시아 군대와 밀레토스로 향했습니다. 아리스타고라스의 고향이자 반란의 진원지였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밀레토스는 강한 도시국가고 부유했습니다. 그 북적이는 항구는 흑해 연안의 수많은 식민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밀레토스 항구는 이오니아 해군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용맹한 그리스 해병들은 3단 노선을 탔지요. 상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르타페르네스는 옛 신하들의 불화를 알고 있었고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리스 동맹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아르타페르네스는 곧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악명 높은 제독 디오니시우스는 혹독한 훈련으로 그리스 선원들을 몰아세웠고 결국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르타페르네스가 밀레토스의 급소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급소를 칠 준비가 됐습니다. 밀레토스가 함락되자 그리스 반란군은 붕괴됐습니다. 페르시아는 불타던 사르디스를 기억했고 고립되어 남겨진 남은 반란군들을 잔인하게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밭, 성소에 정화의 불을 지폈죠. 재와 그을린 뼈만이
아리스타고라스의 오만을 증명하는 듯이 남게 됐습니다. 보통이라면 이 정도로 만족했겠죠. 하지만 페르시아의 대왕은 완전한 보복을 원했습니다. 반란자가 한 명이라도 처벌을 피한다면 다리우스는 완고하기 짝이 없는 박트리아인들이나 콧대 높은 바빌론, 아니면 반란의 이골이 난 이집트를 다시 상대해야 했으니까요. 이런 벌을 주지 못한 적이 하나 있었군요. 바로 대왕의 제국을 약탈하기 위해서 에게해를 건너온 이들 말입니다. 다리우스는 저녁 때마다 하인에게 이 말을 3번씩 하라고 시켰습니다. 아테네를 늘 기억하십시오. 결국 대왕은 강력한 함대를 건설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는 사령관 다티스에게 맡겼죠. 에테시아의 바람이 처음 불어왔을 때 다티스는 에게해에 가장 무거운 전투선을 모아 그리스로 출항시켰습니다. 당시에는 함대가 해안선을 따라 이동한 뒤 밤마다 해안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다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낙소스를 시작으로 에게해 섬들을 정벌하여 길을 낸 다음 이동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리스타고라스의 실패로 그리스와의 문제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것은 페르시아의 분노였습니다. 반역자와 맹세를 어긴 자, 성전을 불태운 자들에 대한 복수였죠. 아테네는 이오니아를 위해서 겨우 배 20척만 지원했습니다. 결국 대왕의 분노를 사게 된 아테네에는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도시는 훗날의 대도시와 달랐습니다. 해군, 제국, 파르테논 신전도 없었죠. 민주주의는 겨우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폭풍에 휩쓸린 어선이 높은 파도에 부딪히듯이 작은 아테네는 위기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테네는 매년 10명씩 장군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훌륭한 민주주의자처럼 앞날을 논의했죠. 그 중에 한 장군은 이렇게 불렸죠. 정의로운 아리스티데스. 그는 당신이 만날 이 중 가장 올곧고 도시를 위해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테미스토클레스란 숙적이 있었죠.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가문 출신의 외지인으로 급진적이고 대담했습니다. 정의보다는 항상 편법이 먼저인 책략가였죠. 그러나 이 절망적인 시기에 야망에 가득 찼던 이들은 밀티아데스가 최고 지휘권을 가지는 데 동의했습니다. 용감한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군에 맞서 아테네인들을 마라톤 평원에 집결시켰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에우보이아만 건너편 페르시아가 불태운 에레트리아를 본 아테네는 미래를 직감했습니다. 마라톤 전투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싸운 군인들은 마라토노 마초이로 불렸죠. 위대한 비극작가였던 아이스킬러스는 비석에 자신의 다른 업적은 생략하고 마라톤 전투 참가 기록만 남겼습니다. 적을 물리친 후에야 아테네인들이 잠들었습니다. 허나 테미스토클레스는 밀티아데스에게 뺏긴 명예를 갈망했습니다. 밀티아데스의 명예는 오래가지 않았죠. 다음 해에 파로스를 향한 원정에서 패배하고 분노한 아테네 군중에 의해 감옥에 갇힌 뒤 다리에 상처가 괴사해 죽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자라고 해도 죽을 때까지 위대하긴 어려운 법이죠. 테미스토클레스가 잠 못 이룬 건 인정받지 못해서라기보다 페르시아가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무방비 상태였죠. 그래서 아테네인들이 풍부한 은광을 발견했을 때 테미스토클레스는 군선을 건조해서 함대를 편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보잘것없던 아테네를 해군 강국으로 바꿀 기회였습니다. 숙적 아리스티데스는 예상하셨듯이 거부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위협은 사라졌으며 함대는 불결한 것들이나 다루는 것이라 반박했죠. 아테네엔 이런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편 추방제였죠. 그들은 일반적인 선거에선 자신에게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사람에게 기꺼이 표를 던졌지만, 도편 추방제는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을 추방하기 위한 투표였습니다. 이것은 테미스토클레스에게 기회였습니다. 숙적인 아리스티데스를 도편 추방제로 추방할 수 있다면 함대를 건조해 영광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예상대로 페르시아인들은 다시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죽었지만 호전적인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아테네를 벌하는 걸 넘어서서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려 했죠. 이 새로운 대왕은 페르시아 왕국의 모든 병력을 소환했습니다. 도끼를 든 사카이족, 뒤틀린 청동 투구를 쓴 시리아인, 표범 가죽을 입고 야자나무 활로 무장한 에티오피아인들이 집결했죠. 헬레스폰트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강물이 마를 정도로 엄청난 수였죠. 대왕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보트로 만든 다리를 건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대륙은 잘 맞지 않는 황소처럼 멍에를 메고 연결되었죠. 크세르크세스는 바다가 자신의 뜻에 굴복하게 강요했습니다. 긴급의회가 소집됐습니다. 많은 도시가 크세르크세스에게 항복했습니다. 그가 요구한 땅과 물을 바쳤죠. 저항하기로 한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서로의 불화를 멈추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리스인들답지 않은 놀라운 결심이었죠. 그들은 동맹을 맺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테르모필레 산길로 진군하여 페르시아 군대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 함대와 함께 아르테미시온 해협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절박했고 밀려오는 페르시아 군대를 막기 위해서 좁은 지형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시간을 벌고 싶었죠. 도시는 페르시아 침략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고 아테네인들은 아폴로 신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델포이에서는 언제나 현명하고 품위를 지키는 아폴로의 여사제가 신의 예언을 수수께끼의 형태를 빌려 전하곤 했죠. 여사제는 섬뜩할 정도로 분명한 조언을 줬습니다. 그 조언은 땅끝까지 도망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신께 다시 간청했습니다. 아폴로는 이들의 무례를 용서하고 한 줄기 희망을 내려주었죠. 여사제가 말하길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무로 된 벽은 온전하리라. 조언은 큰 힘이 됐지만 아테네인들은 나무로 된 벽이 정확히 뭔지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아크로폴리스 주위의 나무 성벽이라 주장했고 거기서 방어하길 원했죠.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렇지 않다고 설득했습니다. 예언 속 나무로 된 벽은 함대라 주장했죠. 그렇게 아테네인들은 따뜻한 집과 조상의 땅을 두고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며 피레아스 항구의 함대에 올라탔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태우고 사로닉만을 건넌 후 함대는 그리스 동맹들과 살라미스만에 정박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불탔습니다. 페르시아가 무방비 상태의 아테네를 태우는 것을 보았죠. 재단에 누워 겁을 먹은 황소처럼 동맹군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었죠. 함대는 포위당했고 페르시아는 살라미스 해협의 양쪽 출구를 봉쇄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했죠. 누군가는 테미스토클레스가 대왕에게 정보를 흘려 동맹군을 결집시켰다고도 합니다.
책략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하죠.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살라미스 해협에 갇힌 그리스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기거나 죽거나. 크사르크세스가 그리스의 승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멧돼지를 궁지로 몬 뒤 방심하던 사냥꾼이 거꾸로 반격당한 것 같은 충격이었죠. 기회를 잡은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가 퇴로를 끊기 위해서 헬레스폰트로 출항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페르시아의 대왕을 다시 한번 속였습니다. 그리스가 지긋지긋해진 크세르크세스는 그의 가마꾼이 달릴 수 있는 최대한의 속력으로 도망쳤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싸우는 것을 낙으로 삼는 그리스인들이었지만 협동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의 섭정왕 파우사니아스를 맹주로 대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그리스를 수호하는 것을 넘어 에게에 건너 대왕의 영토까지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목표는 대담했습니다. 키프로스. 페르시아 해역 깊은 곳이었죠. 키프로스만이 페니키아와 이집트 같은 함대를 페르시아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쪽으로 출항한 그리스 함대는 아가멤논 때 이후로 본 적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여러 도시국가의 문장이 새겨진 돛이 줄을 이뤘습니다. 포도주처럼 어두운 바다를 건너며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살라미스에서 기적적으로 이겼고 키프로스까지 대담하게 공격했으니까요. 그들은 다음 목표로 비잔티움을 택했습니다. 모든 항구마다 열방에서 모인 상인들로 가득한 대륙간의 관문 역할을 하던 도시 이상의 도시였죠. 하지만 함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파르타의 지도자 파우사니아스가 동맹국을 노예 부리듯 대한 것입니다. 설득보다는 협박을 일삼고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명령을 택했습니다. 동맹국들은 파우사니우스의 오만함에 분노했고 청렴한 정치가인 아테네의 아리스티데스에게 몰래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리스티데스는 불타는 정의감 때문이었는지 아테네를 위한 기회를 잡고자 함이었는지 혹은 테미스토클레스의 교활함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파르타가 아닌 아테네가 동맹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파우사니아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스파르타는 그를 소환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아테네의 품으로 동맹국들이 달려왔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새로운 동맹인 델로스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해마다 회원국들은 공동방위를 위해 아테네에 돈이나 배를 보냈습니다. 대개의 금화를 보냈고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엄청난 부가 아테네로 흘러들었습니다. 아테네의 힘은 테미스토클레스의 원대한 꿈조차 넘어섰습니다. 급조한 함대에서 막강한 연맹의 지휘자가 된 거죠. 이후로 테미스토클레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아테네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질투한 경쟁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동맹국들은 아테네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인의 위협을 격퇴한 상황에서 왜 아테네에 계속 공물을 바쳐야 할까요? 에게해의 바람은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하여 델로스 동맹은 아테네 제국이 되었고 테미스토클레스도 아테네에서 위대해진 모든 인물처럼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경쟁자들의 질투심에 의해 고향을 떠난 그는
결국 자신의 의지로 페르시아 대왕을 섬기기에 이릅니다. 대왕은 최고의 적은 최고의 신하가 될 수 있다 생각하던 자였지요.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는 메디아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죽었습니다. 말했듯이 위인은 위대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드물죠. 수십 년이 흘렀고 아테네 제국은 현명한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통치 아래 새로운 단계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스파시아가 있었지요. 수십 년 전만 해도 불에 탄 잿더미였던 아테네는 이제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빛나는 멋진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아테나 여신의 도시는 예술, 철학, 건축의 황금기를 꽃피웠습니다. 번영하고 당당했죠. 하지만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나란히 싸우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스는 두 개의 강대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노란 눈의 늑대들처럼 서로를 맴도는 이들은 아테네 제국과 펠로폰네소스 연맹이었습니다. 아폴로의 신탁 없이도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일생을 전장에 바친 스파르타인들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해상에선 아테네 함대가 무적이었습니다. 긴 성벽으로 항구와 도시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군은 적군이 포위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식량이 끊기지 않았죠. 온 그리스는 숨을 죽였습니다. 곧 아주 끔찍한 일이 닥칠 것임을 알고 비극적인 코러스의 시작을 기다리는 관객처럼 말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전염병으로 죽자 아테네의 안정 또한 무너졌습니다. 그는 운이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전성기에 맞은 죽음 덕에 다른 아테네의 위인들과 달리 몰락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이쯤 하고 펠레폰네소스 얘기를 할까요? 스파르타인의 고향, 톱날 같은 산맥이 지진으로 갈라진 평야를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지요. 이곳의 해안선을 따라 아테네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뱃머리에 청동을 두른 3단 노선이 해안의 모습을 비췄고 복수심에 불타는 호플리테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이러한 습격에 대응하는 데 서툴렀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느리고 신중했죠. 하지만 위풍당당한 장군 브라시다스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활기차고 사교적이며 달변가에 생각은 예리하고 행동은 빨랐습니다. 아테네 습격자들을 마주한 메톤의 주민들에게 브라시다스는 완벽한 구세주였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브라시다스는 스파르타의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무렵 아티카를 점령하려 헛되이 애쓰지만 승리를 기대할 수 없던 때 브라시다스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아테네의 악랄한 해적에 맞서는 스파르타 명예의 수호자였죠. 하지만 아테네의 침략은 스파르타의 명예뿐만 아니라 펠레폰네소스의 혼란을 일으켜 사회를 뿌리채 위협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수세기 전에 산맥을 넘어 메시니아까지 진출했고 원주민들을 정복하여 그들을 영원히 농노로 삼았습니다. 그 후로 메시니아인들은 헬롯이라 불렸고 그들의 주인들을 위해 고된 노동을 해야 했지요. 스파르타인은 헬롯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했고 의지하는 만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롯들은 기회만 된다면 자기 주인들을 산채로 잡아먹을 심산이었으니까요. 메마른 해더바처럼 펠레폰네소스는 작은 불씨 하나로도 불타오를 것이었고 아테네 침략자들도 알고 있었죠. 브라시다스는 투구를 쓴 뒤 짭짤한 바닷바람에 말총 벼슬을 날리며 해안으로 나아갔습니다. 스파르타군은 연이은 습격에 맞서 싸웠지만
아테네군의 주의를 돌리지 않는 이상 검은 배들이 계속해서 몰려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머지않아 찾아왔습니다. 마케도니아 왕인 교활한 페르디카스가 내놓은 제안덕이었죠. 그는 북쪽 끝에 있는 아테네의 많은 동맹국들이 그다지 굳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놈들을 함락하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뜻입니다. 조국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아 했던 많은 스파르타인들에겐 먼 길이었지만 브라시다스는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았고 용감한 복무의 대가로 모여든 수천 명의 헬롯들은 자유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은 진군했습니다. 붉은 망토를 두른 스파르타인을 선두로 군대는 아테네 제국의 허점에 창을 찔러 넣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시다스는 승전보를 듣는 순간까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스인으로선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영광의 절정에서 죽은 것이니까요. 어떤 이들은 그가 죽음을 추구하고 갈망했다고도 합니다. 전장에서 아레스 신의 가호 아래 죽기를 바랐다는 거죠. 조용한 노년은 원치 않았다고요. 그리스인들은 항상 서로 싸우고 있지만 전투는 빠르게 끝내는 편입니다. 적당한 평야를 찾아서 상대편을 향해 길게 늘어선 뒤 단 한 번의 전투로 다툼을 해결하죠. 하지만 이 새롭고 끝없는 전쟁에 모두가 지쳤고 브라시다스와 클레온의 죽음으로 스파르타와 아테네 모두 가장 의욕적인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50년 동안 지속될 평화조약을 체결한 거죠. 하지만 10년도 못 가서 깨졌죠. 아테네인들은 성급하게 한심한 결정을 내리는 이들답게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길 해결책으로 쓸데없는 전선을 개시했습니다. 그것도 하필 시칠리아에서요. 아테네인들은 시칠리아의 수도인 시라쿠사를 거대한 석조 성벽으로 둘러싸려고 했습니다. 시라쿠사인들은 방벽을 세워 이들을 가로막는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스 공성력의 한계를 겨루는 싸움이었죠. 이렇게 서로 벽을 쌓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시라쿠사인들의 결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파르타의 구원군이 도착했죠. 시칠리아 원정은 급하게 계획되었고 무능하게 실행되었으며 끔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라쿠사에서 쫓겨난 아테네군은 아시나루스 강까지 후퇴했고 빗물 속에서 몸부림치는 참치처럼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 패배로 아테네 제국의 종말이 온 것 같았지만 머리가 많이 달린 히드라처럼 아테네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해상으로부터 보급을 받으면서 성벽 뒤에 숨어있는 동안 그들에게 항복이란 없을 겁니다. 리산드로스도 알았습니다. 스파르타는 그를 잊지도 않은 함대의 제독으로 임명했고 이는 그가 평생 당해온 조롱의 종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해군의 필요성을 알았고 돈의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진짜 돈이요. 스파르타인들이 화폐 대신 쓰던 쇳가루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오니아로 가서 페르시아의 젊은 왕자 키루스를 만났습니다. 오랜 적을 만난 그는 스파르타 함대와 페르시아의 금을 교환하고 골칫거리였던 아테네 해군을 산산조각 내기로 했습니다. 날카로운 부리의 매가 혼비백산한 갈까마귀 떼를 급습하는 것처럼 리산드로스는 무방비한 아테네 함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마침내 아테네를 공포로부터 지켜주던 해군이 무너진 겁니다. 리산드로스는 승리를 다짐하며 아테네를 공격했습니다. 아테네 주둔군은 모두 소아시아에서 쫓겨났고
도시는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함대도, 어떤 망설임도, 어떤 인간이나 신의 법조차도 그의 승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테네는 한때 제국의 열매를 탐닉했지만 이제 굶주림에 허덕이는 신세가 되었고, 시민들은 포위망을 풀어달라고 빌었습니다. 아테네가 자기의 손 위에 놀아나도록 리산드로스는 피리 부는 소녀들의 음악에 맞춰 긴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승리를 거뒀고 그리스 세계의 중심인 델포이에 자신의 모습을 청동으로 조각하여 잊지 못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위대한 자가 위대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는 드물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산드로스는 죽었고 그의 유산은 그가 섬겼던 왕들의 격려를 받았으며 오만과 폭력, 탐욕이라는 비난으로 그에 대한 기억은 다 들어갔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전쟁을 치른 그리스인들이 겨우 안식을 찾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군요. 아주 잠깐이라도 말이죠. 슬프게도 그들은 다시 서로의 목을 졸랐습니다. 수없이 많은 동맹과 연맹, 제국의 도시를 끝없이 구성했습니다. 금이나 영토, 명예를 위해 싸웠으며 때로는 명분 없이도 싸웠죠. 아니요, 그들은 선택으로 뭉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나 충동으로 뭉쳤죠. 그리고 한 남자가 통일을 강요할 날이 곧 오게 됩니다. 테미스토클레스를 능가하는 교활함과 브라시다스보다 더 빠른 민첩함, 리산드로스를 능가하는 무자비함, 역대 어떤 왕과도 견줄 수 없는 야망을 가진 자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내일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가지요.